60조 원, 국군이 달린 세기의 수주 전쟁이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캐나다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조금 전에 거제 조선소를 찾아서 우리 잠수함을 또 탔습니다. 자, 60조면은 허준 변호사. 캐나다 입장에서도 어쨌든 너무 거액이어서 이게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근데 캐나다 총리가 우리 잠수함을 탔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온 거예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 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장관. 네, 지금 저렇게 잠수함을 생산하는 현장, 용접 로봇을 활용한 이 생산 자동화 설비 현장 이런 것들을 실사하고 시찰하러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등 경남 창원 소재의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았는데요. 예. 잠수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운영 체계가 얼마나 발전한 상황이고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종 결정이 임박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외 최근에는요,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잠수함에 직접 승선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영실함 승함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한 중에 여기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도 차례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연구개발 산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건조를 넘어서서 방산 교역, 방산 전반에 걸친 협력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잠수함 모형 선물도 막 하고 손하트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서서 이제 그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잠수함을 그냥 뭐 타본 게 아니라, 이것도 타봤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그 건조 현장도 직접 다 둘러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이거 제대로 보여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장영실 함에만 이제 카니 총리가 승선했지만, 이번에 퓨어 장관이 왔을 때 두 사람을 동행시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하고 어빙 조선소 부사장,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산업 현장의 공장장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캐나다 산업 관계자를 데리고 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격찬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잠수함 사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부사장의 말도 있었고, 한화오션의 실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부 기술력을 이 실무 인력들이 확인했다는 것과, 퓨어 장관이 사실상 담당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는 거는 카니 총리가 극찬한 것과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무 장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에서 실무진까지 동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담당 장관이 우리 잠수함 타보고 대단한 경험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넓고 또 체급도 큰 우리 장영실함이요, 캐나다에서도 우리 잠수함의 이런 성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존의 납 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수출형 잠수함에 그대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잠수함 건조를 좀 시작하게 된 우리로서는 여기까지도 사실 놀라운 발전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방문한 이 캐나다 장관이 앞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군사적 기준은 두 나라, 한국과 독일 모두 충족을 한다. 이제는 두 나라가 캐나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결정은 결국 잠수함 말고도 뭘 더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와 독일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잠수함이 들어오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산업적 효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조의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키지를 많은 부분 좀 제공하고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협력과 종합 컨설팅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K 잠수함 도입했을 때 현지에 어뢰 공장을 설립한다. 어뢰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저게 어뢰가 잠수함이나 아니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거든요.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 어뢰 개발하는 공장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대한항공의 경우는 운용기 협력을 하겠다, 군용기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캐나다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잠수함 수주의 좋은 어떤 입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력은 기본이고 승부는 이제 뭐 정치력과 외교력에서 갈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캐나다 측의 요구라는 거거든요. 현대차 공장 건설, 대한항공의 군용기 협력. 근데 이런 거는 자동차, 항공 이런 거 사실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내줘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게 기술력이 대등한 상황이고 예.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을 선택했을 때 거의 뭐 EU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만약에 선택받으려면 좀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청구서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산업 안보 협력 패키지 수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덩치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네. 그때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주전 자체로 보면 60조 원이어서 굉장히 예산이 크고 큰 건이기는 하지만, 그게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이 캐나다 측에서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우리도 손익을 잘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는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K방산의 가성비나 대학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독일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1조 5천억 달러.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돈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액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 유럽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어떤 무기들을 더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K방산의 위력은 어떤지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 세계가 지금 K방산에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산주 주가도 막 치솟고 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반인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2022년 이전까지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전차를 수출하게 된 게 네. 2022년 첫 사례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최고의 가성비, 납기일도 빠르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낸 거고. 그럼 2022년 이전에는 우리가 가성비, 계약 이행 능력이나 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없었냐? 그건 그것도 아니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이 K방산의 질주는 우리 K방산의 독보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전쟁 특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전 세계는 탈냉전 기저하에서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과 군비를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매년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력
수출을 증강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북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출을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지금에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수출 효자 산업이 되었고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푸틴한테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니냐. 푸틴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부터 김정일, 김일. 그러면 이렇게 전쟁 특수를 어쨌든 맞이했는데 저희가 가성비가 엄청 높잖아요. 에이브럼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뭐 180억, 3배, 4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한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까요? 그 능력을. 레오파르트 전차가 정확하게 따지면 3.5세대 전차예요. 대당 가격이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합니다. K2 전차는 3세대 전차고 K2 전차를 우리 한국 육군이 96억에서 98억에 납품받았어요. 100억 언더예요. K2 전차 2대, 3대 살 돈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야 되는 엄청난 가성비. 성능은 사실 견주어 보면 엇비슷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K2 전차는 실전 투입 경험이 없죠. 사실은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찌됐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주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준을 해놓고 1년에 8대밖에 못 만들었던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왜 8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군사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예전에 그런 군사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생산하거든요. 총알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안 되면 우리가 유스드 사용하고 있는 전차를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전쟁 중인 나라는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쵸. 당장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K방산의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경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K2 전차와 K9 자주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차랑 자주포는 어떻게 싸우죠? 사실 전차랑 자주포가 전차랑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차는 120mm 포탄으로 싸우는 거고요. 자주포는 155mm 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차나 자주포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포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한 해에 155mm 포탄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요? 네. 1000개. 대략 10만 발에서 15만 발을 생산해요. 택도 없는 숫자를 근데 얘기했네. 우리나라는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산이라는 회사는요. 155mm 포탄만 보면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을 생산해요. 한 회사에서요? 네.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근데 사실 풍산의 주요 관계자분이 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사시 더 할 수 있다? 50만 발에서 55만 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연간 155mm 포탄을 10만 발에서 15만 발 내외를 생산하는데 그거밖에 생산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0만 발에서 35만 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 습득 효과와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고용 유발 창출, 효과, 네. 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더해서 플랜트 수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해주고 그리고 공장 내부에 있는 파실리티, 생산 설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풀 패키지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운더리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캐나다도 60조 원짜리 CPSP 독일로 하여금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좀 캐나다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무기 방산에 대한 국방 영역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다. 다른 타 산업과의 영역까지도 해서 큰 틀에서 빅텐트로 간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인데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둘은 워낙 방산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그쵸.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정부에서 차기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화가 경합을 했어요. 당시 제가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감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를.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나 자주포 타고 다닐 때 우린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말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독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인메탈을 누르고 한화가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이 돼버렸어요. 일단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에 폴란드로 하여금 레오파르트 전차가 또 K2 전차에게 고배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또 금년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다행히도 우리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이루었긴 했는데 저도 꼭 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일이 사활을 걸고, 이거는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왜냐하면 이번까지 지면은 진짜 코가 그러면 납작해지네요. 진짜 코가 납작해지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건데 독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잠수함 잘 만든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원조가 원래 독일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독일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는데 독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원조물인데. 어쨌든 지금 독일의 우리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시기, 독일이 재작년 국방 예산이 90조였어요. 그리고 작년 130조. 올해는 일반 회계와 특별 기금 회계까지 총 합쳐서 170조 원. 거의 우리의 3배. 우리나라 올해 2026년 네.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정부 세출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66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배 내지 3배 정도 독일이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제조업에 있어서 명품 강국이죠. 명품 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어떤 납기 준수 능력, 이거는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독일이 맘만 먹으면 이건 추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방산의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바라보지 않고 못한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일종의 방산의 DNA나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전 세계 방산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약간 오리지널 무기 쪽이잖아요. 뭐 자주포, 전차, 앞으로 이제 재배치될 것들은 뭐 드론이나 AI나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일 텐데 그쪽에서는 별로 강점이 없나요, 저희가? 좀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견주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진짜 시중 월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10수만 원대 드론, 쿼드콥터형의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에 권총을 매달아서 리모트로 격발 시험을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서 우리 육군이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드론봇 전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소총 달고 해서 드론에다가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7, 8년 전에 하던 걸 지금 우리 육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육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대전 드론은 거의 무시무시하잖아요. 자폭도 있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면은 수중 드론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잠수함도 터지고 있고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현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는 2,500만이었는데 지금 2,000만이 채 안 된대요. 인구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나이가 48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80% 이상이 드론에 의지한 전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드론이 없으면 전투를 수행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간 400만 대에서 450만 대 드론을 조달하겠다. 네. 근데 지난해 전반기까지 150만 대밖에 조달을 못했대요. 그래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산 DJI랍니다. DJI는 1년에 약 2천만 대 내외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시장을 전체를 다 해도 20만 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DJI 한 기업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규모가. 근데 자기네들이 DJI를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데 네. 아직은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냐? 왜요? 중국산 드론의 그 내부 부품에 자폭 기능이 탑재돼 있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처럼. 아, 정말요? 그러면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 병역 내 기지에 보관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나 또는 원격으로 조종해서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의심이 우크라 된다. 정보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폭 드론이라고 하면 자폭용 드론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 요인 암살이나 또는 적 전차나 적 기지를 향해서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 아니라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이 내장된 자폭 드론인 거죠. 근데 이건 진짜 민감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민수용 부품에 그런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나 뭐 중간에 누가 꼈던지 개조를 할 때 뭐 스파이가 와서 그렇게 했다든지. 우리나라의 드론 회사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그래도. 근데 1년에 한 3분의 1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3분의 1은 거의 유령 회사예요. 가보면 그냥 간판만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나머지 운영되는 드론 회사를 가면 간의 수공업 방식이에요. 그냥 사람들 옹기종기 앉아갖고 여기서 작업장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가 핵심 아니네요. 부품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드론의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 90% 이상이 다 중국에 잠식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모 드론 회사를 가서 중국산 드론 부품 이렇게 많이 쓰면 되냐 그랬더니 그 지적을 받으신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교수님 혹시 알고는 얘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뭘 모르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나라 드론 회사들이 거의 100% 드론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네. 그걸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대요. 왜냐?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준대요. 중국 정부가. 그 부품을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어떻게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선택하고 말 거가 없네요.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한데 요즘엔 품질도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어요. 중국산이 좋아요. 근데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을 쓰면 백도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작년 12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드론 도미넌스 정책을 발표합니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도 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20% 이상은 중국 거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딱 중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라고 돼 있는데 20% 허용해 주는 뭐냐? 네. 배럴이랑 모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결국 이제 100%로 했어요. 중국산 모터랑 배터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0% 다 중국산 배제. 자,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용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한미 군사동맹 있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네. 연합 군사훈련, 연합작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미군이 안 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이 중국산인데요? 다행히 네. 예외로 해준 국가들이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5국가랑 거기다 플러스 1, 한국을 포함시켜줬어요. 한국은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군사용 드론에는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잘 몰라요. 국방부도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래에는 전쟁의 양상이 좀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이 엑소슈트, 근력 증강 수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직접 그 개발 부서에 가서 착용도 해봤고 시범도 해봤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엑소수트라고 하는 근력 증강 수트를 입고서 네.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여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도 한 5년 전에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발했으면 빨리 보급해서 쓰면 되지. 네.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질문. 너무 비싸다. 땡. 양산이 안 된다. 땡.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약하더라, 내구성이. 그러니까는 방탄 헬멧도 7.62mm나 또는 철갑탄을 쏘면 이게 관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탄 헬멧을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방탄 헬멧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네. 1.2에서 1.5kg가 초과되면 경추 디스크가 걸립니다.
전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량화, 가벼워야 돼요. 사실 과거에 방산비리 하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시면 뚫리는 방탄복이 있었어요. 네. 국방부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을 놓고서 앞에서 사격을 했는데 네. 이게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관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저녁 8시, 9시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뚫렸으면 제가 비리라고 그래요. 그게 뚫렸으니까 비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탄복에 네. AK-47 소총에 철갑탄을 놓고서 바로 앞에서 쏜 거예요. 이거는요, 미군들이 쓰고 있는 방탄복도 AK-47에 철갑탄을 놓고 쏘면 그대로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방탄복이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나면 좋지만 전술적인 행동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그러한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엑소수트와 같은 근력 중강 수트를 만들었어요. 핵심은 배럴입니다. 배럴이 오래 가야 문제 되는군요. 때문에 네. 전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등에 배터리를 짊어 다니는데요. 그렇죠. 이 배터리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그리고 배터리의 면적이 가장 커서 피탄 우려가 커요. 이건 오히려 돌아다니는 표적판이야. 배터리 맞추면 폭발하니까. 그러네요. 그럼 배터리를 경량화하니까 이게 운용 시간이 줄어들어요. 금방 꺼져요. 배터리 때문에. 네. 근데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이 극복되지가 않고 있어요. 기술적 난제로. 엑소수트, 근력 중강 수트는 이미 구동 기술과 센서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이 됐는데 배터리 기술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진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라 네. 진짜.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전혀 SF 모르니까요. 공상과학성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방위산업엔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명중시 사상의 대두.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병사 한 명의 목숨이 다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는 걸 강요받았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해외에 파병 갔다가 병사가 사망하면요, 미국 본토 내에 반전 여론과 시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막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사 한 명의 목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강군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는데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가 폭발물을 탐지해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이 로봇을 들여보내서 네. 폭발물을 탐지하고 집게발을 달고 폭발물을 직접 제거까지 합니다. 눌러서 폭발시켜버려요? 눌러서 폭파하는 경우도 있고 내관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수거하는 가능해요? 경우로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임무나 또는 위험한 작전도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 로봇이 하고 있죠. 드론도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드론에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고 AI 기능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이제 드론이 처음 가는 지형이나 또는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스스로 입구를 찾고 자기가 스스로 임무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군요. 이제 목표를 그렇죠. 향해서. 가령 이스라엘 국방군이 하마스 고위 간부를 견고한 지하 동굴에 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AI 라이다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들여보내요. 그럼 드론이 알아서 표적을 찾고 표적을 식별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AI를 탑재한 지휘 결심 체계를 통해서 군사작전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벤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지휘관에게 지휘 결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장치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을 한 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이 라벤더 시스템은 10명 내지 15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10명에서 15명까지는 그 기계 판단 하에 그 작전을 수행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민간인 부수 피해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어... 불가피한 거죠.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 한 명이 아니라 하마스 고위 간부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라벤더 시스템은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대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윤리적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진일보되면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기술이 있어요. 그 양자 기술이 그 AI 라벤더 시스템에 접목된다면 전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전장 그 요소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민간인 부수 피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할 수 있겠죠.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진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나 부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AGI가 그러면은 개발이 되면 오히려 군사 피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네. 세계전의 양상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세계전의 양상에서 한국 방사는 정말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기반 전력 체계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첨단 미래지향형 무기 체계, AI나 드론, 로봇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 3년 안에 이런 우리의 가성비 시대는 사실 장밋빛 미래는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텐셜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왜 많이 저는 잃으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방산 전문가신데 왜?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더라면 정말 누구보다 투자를 잘했을 텐데 그때 사실 아는 거에만 다 투자해 놓으셨어도 그쵸. 그 네.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이 네. 힘든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RG 넥스원 등 방산 4개사 이제 카이를 포함해서 이 4개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는 거는 계약은 수주했지만 아직 물량을 납품 안 해서 아직 납품 대금을 받지 않은 돈만 103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수주해야 될 거. 신규 수주 건데. 금년 상반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까지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로부터 장기로 갈수록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누가 몰라서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2026년 네. 올 한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될 K방산을 꼽자면 저는 K해양방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해양방산이요? 네, 우리나라 해양방산의 양대 축은 HD 현대중업과 하나오션인데요. 네. 이 두 회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방산이라고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겨냥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업 강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그대로 해양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에 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으면서 특수 대형 세빙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라는 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극 항로가 거의 다 얼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북극 항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정작 미국은 대형 수송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 등 전 세계 몇 개 국가만이 이러한 대형 특수세빙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대형 특수세빙선은 크기도 커야 되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를 해야 돼요. 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SMR에 대한 소형 원자로 기술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배를 만드는데도 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양 방산 또는 조선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를 선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1호 방위 사업학 박사 최기일 교수님과 함께 K방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그 정치적 수사라는 레토릭을 보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가리켜서 레짐 체인지라는 영어를 공식적으로 카메라에 나중에 그러잖아. 내가 했잖아, 레짐 체인지 했잖아.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조만간 임박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전화 와서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서 의원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안 합니다. 네. 당장 한다는 그런 정확한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얼마 전에요. 바다 위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자, 바로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열렸던 겁니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다산 정약용함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데, 자, 문근식 교수님, 저게 지금 진수식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서 예. 한미일이 가장 최고급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근데 이지스 구축함 원조는 미국인데 네. 미국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일본, 우리가 세 번째 가졌는데 지금은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게 다산 정약용함입니다. 우리가 사지 세종대왕함 인수했을 때 예. 이거 정말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하구나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오. 전투함의 능력은 이 함정끼리 잘 싸우느냐, 네. 두 번째는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잘 방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느냐, 네. 이건데 이 이지스 구축함은 주로 항공기하고 미사일을 잘 방어하는 무기체. 그래서 이지 꿈무 방패라고, 친의 방패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배는 특히 북한이 ICBM을 쏴대고 그럴 때 예.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실을 수 있어요. 세종대왕함에서는 못했는데 이 배는 전투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네. 그걸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화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형 삼중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신의 방패다. 지상에서 그동안 함축 체계를 얘기했는데 바다에는 그런 역량이 가진 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도 이지스 구축함을 6척 가질 건데 그중에 이제 5번째거든요. 이게 네 번째부터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이죠. 이 설명만 딱 들어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해군에 언제쯤 배치돼요? 지금 진수를 했으니 진수라는 거는 모든 장비를 탑재하고 물에 처음으로 띄우는 행사예요. 그다음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다산 정약 이름이 붙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쉬운 전화예요. 해군에서 ROC (Requirement Capability) 해가지고 작전 요구 성능을 요구하면은 네. 그것이 다 만족하는가 체크를 해요. 항해하고 포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걸 하면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럼 내년 말이나 이 정도 때는 해군에 인도하고 인도를 하면 해군에서 이제 취역기를 달고 그때부터는 해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제 모든 훈련합니다. 각종 훈련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실전 배치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든든한 다산 정약용함이 있다면요. 북한에는 북한급한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연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000톤급 신형 다목적 전투함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수식까지 나와서 이렇게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함선 현대화에 닻이 올려짐으로써 우리의 해군은 자주적 국가 방위력의 일익을 담당한 강력한 군종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아니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 대표는 이거 북한에서 저 정도 급으로 대형 군함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전력 대부분들이 뭐 고속정, 고속함 뭐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5,000톤 미만의 뭐 호위함이라든가 초기함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북한 공군 역사 80년 이래 처음으로 5,000톤급 구축함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종 뭐 앞서도 이제 문근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여기도 이제 건조는 했지만 이제 각종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거친 걸 좀 감안해 보면 향후 한 내년 정도에 예. 북한 해군 동해함대 인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진수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이제 미사일 발사도 하고 예. 사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약간 좀 과시하려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최연함 같은 경우 저 쏠 때도 보면 중요한 게 연돌이라고 있습니다. 배에 보면 네. 이 엔진이 돌아가고 지금 매연이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뭐 확실하지 불확실한지 좀 그렇지만 그때 이제 드론이 촬영을 보면 연돌 안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엔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미사일 발사 능력은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배를 계속 찍어내서 향후에 이제 원양 함대를 창설을 하겠다. 원양 작전 함대. 예. 그래서 우리 해군도 기동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약간 김정은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꿈은 뭐 거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과속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의욕이 좀 너무 앞섰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겨우 한 달여 만에 5,000톤급 신형 함정을 바다 위에 또 띄웠어요. 근데 여기서 대참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 해군은 연안 해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좀 따라가고 싶다. 사실 1, 2차 연평해전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이 해군력의 강화에 대한 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0톤급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을 해서 이제 최연호를 이제 공개를 했고 두 번째 띄운 게 이제 강건호인데 이 강건함이죠. 예. 이 강건함이 이제 이게 진수식 우리 다산 정약용함 진수식도 봤습니다만 드라이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빈 공간에 배를 놓고 물을 거기다 이제 이 담아가지고 네. 물을 띄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수식을 하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강건함 같은 경우는 이게 측면 진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옆으로 이렇게 굴려서 이제 물로 이렇게. 근데 이게 한미가 먼저 저렇게요. 이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부가 이 바닥에 끓기면서 파공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좌초가 된 거죠. 그냥 넘어졌군요.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까지 다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대사고가 참사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능력은 부족한데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라는 평가를 해주신 건데.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넘어지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경로를 했는데 아니 이게 뭐 단순히 사고 때문만에 또 경로를 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보면 구축함을 시급히 복원하는 것이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다. 근데 국가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김정은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이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문제를 시한을 정했어요. 6월 전원회의 이전에 무조건 완결해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복원을 했는지 몰라요. 뭐 인력을 동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옮겨가지고 다시 진수식을 했는데 진수식하는 그 장면에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아직 많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죠. 당시 저희가 이제 뭐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당시 얘기로는 여기 뭐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귀빈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 그런 셈이죠. 김정은이 뭐 러시아 측으로부터 어떤 기술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국 인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실은 망신을 당한 셈이거든요. 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고 국가의 권위와 연관된 문제다. 이걸 빨리 복구를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가 아마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뭐 이 사실 강건함 사건 하나만 갖고 북한 해군의 기술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연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인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러시아와의 어떻게 보면 군사 협력 속에서 기술을 받아왔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해군력과 북한 해군력 한번 제대로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더 우수할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남북을 대표하는 두 함선 정약용함과 최연함 이걸 중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외형부터 한번 비교해볼까요, 문 교수님? 외형부터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가 한 3배, 4배 차이 나는데 우리는 8,200톤, 최연함은 5,000톤급인데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예요. 그냥 기름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치했을 때고 무기, 측량 모든 걸 실으면 그걸 만재톤수라고 하는데 만재톤수 우리 같은 건 12,000톤 정도 된단 말이죠. 최연함 만재톤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 크기도 170m 대 144m, 최대 속력은 56km 내외고 그런 건 비슷한데 이게 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은 뭐냐면 무기를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또 기름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탐지 장비, 레이더나 그다음에 음탐
문파 탐지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기동성은 좀 떨어지죠.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현존하는 이지스 구축함 중에서 최상위급인데 저기는 최연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배는 선체도 훌륭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무기가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참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낯뜨거운 것이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서 가장 잘하는 배가 모스크바함이에요. 기암 프레그십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지스 구축함부터 놨다 이렇게 하면 포도 엄청 많습니다. 미사일도 많고 그런 배가 전투 체계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배가 넵튠 미사일에 의해서 격침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정도면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 예. 3중, 4중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하나도 못하고 그냥 무인기에서 이제 현혹되고 넵튠 미사일 왼쪽에서 쏘니까 그대로 침몰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설계도는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속빈 강정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적은 높이 평가해야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 많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선체도 비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격 무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세 분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공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함정의 타격 능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위협적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다산 정약용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정조대왕함도 마찬가지지만 앞서 이제 문우식 교수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이지스 구축함을 처음 만든 건 미국입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정조대왕함하고 다산 정약용함은 처음으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장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미국 위주의 그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유일합니다. 네, 그 정도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함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한국형 유도탄 수직 발사대가 나옵니다. 보통 영어로 이제 KVLS라고 많이 하는데 이전에 세종대왕함보다는 이 발사대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발사대 하나의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함대지 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장착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건 SM3까지도 지금 이제 다산 정약용함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SM3 잠깐 말씀드리자면 최대 유격 고도가 500km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이게 최대 유격 고도가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한 3배 이상 되는 고도죠. 거기서 유격이 가능하고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는 거의 최고로 뽑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북한의 최연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셀 수가 사실은 지금 다산 정약용함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좀 적지만 근데 온갖 미사일을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잘 보시면은 지금 VLS라고 표기된 게 수직 발사기인데 이게 계산해 보시면은 한 70개 정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다산 정약용함은 한 80개 정도 되는 거고 80여 개 되는 거고 한 10여 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직 발사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저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더 커 보이는데 일단 많은 무장을 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만약에 저게 격침당하면 그냥 한 번 격침되면서 수십여 발의 미사일을 물속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취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거 외형만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 한 70여 개 되는 수직 발사관에 과연 무장을 북한이 다 채울 수 있을까? 요거는 약간 별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배 설계를 최대한 많은 공간에 수직 발사관을 집어넣었다라는 점은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지죠. 아니 그러면 군사 전문가시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격력만 따지면은 뭐가 더 우수합니까? 만약에 저 지금 70여 개 되는데 미사일을 다 넣었다. 그러면 무섭죠. 그때는. 그리고 지금 북한은 뭐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 어쨌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여기에 만약에 핵 탄두를 장착한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거에 탑재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협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연함에 들어가는 미사일이라면서 뭐 저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었으니까 어쨌든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공격력을 한번 봤으면은 방어 능력도 중요하니까 두 번째 라운드 한번 볼게요. 바로 방패 방어력 얘기인데 문 교수님 이거는 어느 쪽이 더 강력할까요? 이지스 하면 이지스가 신의 방패란 얘기니까 방어는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가 모방해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이제 모스크바와 함이나 이번에 예. 이제 도입한 최연함 같은 설계를 했는데 사실 이 세종대왕함 그다음에 정주대왕함하고 저 다산 정예함하고 틀린 점은 예. 세종대왕함은 그 이수 전투기 미국 거예요, 둘 다. 근데 모델이 틀려요.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새 이성룡함은 베이스라인 7포인트를 가졌어요. 그다음에 네. 이번에 정주대왕함하고 다산 정예함은 9C2라는 모델이 틀려가지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공격도 하지만 방어는 3중, 4중으로 드러난 거예요. 세종대왕까지는 3중이에요. 그래요? 근데 첫째는 170km 외곽, 그다음에 예. 둘째는 리임 미사일 해가지고 10km, 그다음에 근접에는 CIWS 골키퍼 5km 이렇게 3중 방어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세종대왕함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모델 전투체계 모델 베이스라인 9C2를 하면서 SM6까지 예. 이제 볼 수 있죠. 그 SM6는 240km, 420km까지 범위를 넓혀요. 저 SM6 외곽으로. 있어요. 예. 네. 그다음에 고도도 32km까지. 그다음에 SM3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무기인데 이거는 예. 뭐 한 발에 150에서 200억 정도 돼요. 이거는 고도는 150에서 뭐 500km, 어떤 때는 뭐 100km에서 500km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북한이 아주 자랑하는 ICBM을 우리가 요격한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함하고 일본, 미국 구축함 함께 동해에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먼저 탐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쏠 무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쏠 수 있다. 네. 이제 사오기만 하면 쏠 수 있어요. SM3를. 최연함도 최연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러시아 걸 카피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단거리 대공 미사일 판치르라고 있어요. 러시아 거.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하고 이제 뭐 골키파나 그다음 림 미사일 이런 거에 비하면은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하는데 그거 사기거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니까 예. 뭐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하면 저보다 더 빽빽해요. 그 배에 있는 게 저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무기가 장착돼 있는데 네. 지금 저거는 제대로 작동할지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의 판치르와 지금 최연함에 장착된 이 방공무기 체계가 아니 이게 지금 비슷하다는 건데 그럼 진짜 이거 문 센터장님 러시아가 기술 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있다고 봐야죠.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정보위 민주당 간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4월이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그다음에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무인기 실물, 실제 뭐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인기 직접 실전 훈련을 했고 또 상당한 무인기들의 실물들을 북한에 제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전자전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전자전 장비 이런 것도 좋을 것이고 방금 보셨듯이 판치르 다시 말하면은 SA-22 지대공 미사일인데 북한이 사실 이 방공체계가 이제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연호가 이 사실 이 함정도 이 자체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방어 능력을 북한 내부에서 생산은 어려울 것이고 러시아가 상당 부분 기술 이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이런 기술은 이전해 줬지만 결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에 탑재되는 만리경에 들어가는 이 정찰 이건 정말 아주 핵심 신기술인데 이걸 줬을 가능성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은 푸틴이 아직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거고. 높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먼저 보고 먼저 잡으려면 탐지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다산 정약용함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레이더와 이지스 전투 체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다산 정약용함의 통합 소너 체계인데요. 이것도 상당 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해군이 운용했던 뭐 1세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 잠수함 탐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근데 이 다산 정약용함, 그다음 이전에 정조대왕함부터는 여기에는 최첨단 소너들이 대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종대왕함보다 탐지 능력이 한 3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잘 보시면 이 선체에
기존의 이제 해군의 구축함들은 보면 이제 뭐 레이더가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가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도 대포동 그 탐지했던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 아주 작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정말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례로 서해에 만약에 정조대왕함이나 뭐 이 지금 다산 정예형이 떠 있다. 네. 그러면 베이징에 뭐가 날아다니는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연함도 사실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제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북한의 이 레이더 기술이 네. 우리나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흉내를 내서 저렇게 지금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함교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네.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함이나 뭐 이 지금 다산 정약용함에 달려 있는 이지스 레이더 수준은 아닐 것 같다. 그거에 한 많아야 3분의 1 수준. 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압축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함선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무기 체계도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 비교할 무기 바로 심해를 가르는 창인 장거리 어뢰를 한번 저희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어뢰가 갖는 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지스 구축함이 대공 방어 능력은 출중하다. 공격하는 미사일 플러스 방어하는 미사일까지 출중한데 그동안 취약점으로 있던 것이 잠수함 잡는 능력이에요. 잠수함 공격하는 능력이.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탐지 거리는 일단 확대가 됐어요. 한 3배 정도 확대됐는데 잠수함을 잡는 기술은 수상 함정이 가다가 그냥 전방이 모든 바다를 탐지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해야 돼요. 맨 먼저 이제 P3 같은 초계기가 멀리서 정보를 준다든지 또 어부가 정보를 줘요. 저기 잠수함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럼 거기다가 막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직접 음파 탐지기로 탐지해서 걸리면은 어뢰를 발사하는데 그걸 청상하라고 하는데 그 어뢰는 미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우리 개발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개발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항공기에서 발견한 멀리에 있는 잠수함을 먼저 공격하자. 왜냐하면 가까이면 수상이 불안하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걸 홍상어 그래가지고 배에서 수직 발사관을 쏘면 한 30km권에 날아가요. 잠수함이 있을 것 같아 그 자리에. 그럼 거기서부터 물에 들어가면서 탐지해가지고 잠수함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잠수함 대잠 능력이 훨씬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홍상어. 네네 저기 날아가서 한 30km까지 날아가서 그때부터 입수하자마자 자기가 탐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홍상어, 청상어 얘기를 했지만 어뢰라는 무기가 가진 어떻게 보면 파괴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좀 뼈아프게 인식하게 됐던 거는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했습니다. 결국 46명의 못 다 핀 꽃은 대답 없이 바다 위에 잠들었습니다. 자, 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해군력도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이후에 해양무기의 끝판왕이 등장을 했어요. 예, 저는 참고로 저 실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부산에서 이제 마덱스라고 해양 방산 전시가 있었는데 이때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초공동 어뢰 약간 실물 모형을 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벌써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해서 깜짝 좀 놀랐는데 이 초공동 어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앞에 일종의 이제 기포를 만들어서 속력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마찰 저항, 그러니까 물 속에서 일어나는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나가는 어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펠러가 달린 어뢰들은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 프로펠러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헛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초공동 어뢰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초공동 굉장히 어뢰는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초공동 어뢰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뭐 정조대왕함, 뭐 다산 정약용함 같은 이지스함에도 이런 초공동 어뢰를 향후 우리 해군이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에 하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따져본다고 했을 때 대잠전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예, 결국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탐지 단계예요. 다산 정약용함에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그 소나 체계,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서 탐지 거리를 뭐 3배 이상 늘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층 감시망을 통해서 이 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탐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추적하고 이 뭡니까 식별을 해야 되는데 저기 좀 이제 MH-60R C호크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긴급 출동을 해서 정밀 감시, 그다음에 추가 소나 탐지 그리고 경어뢰 투사가 가능하도록 이 다각도에서 잠수함의 접근을 저지하고요. 네. 끝으로 이제 어뢰로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고 아까 이제 홍상호 설명을 했습니다만 잠수함 위치로 투사를 시켜서 네. 이 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이 작전을 승리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주셨고 그러면 어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상 전투 무기죠. 바다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인 해상 초계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잠수함은 항공기를 제일 싫어해요. 예. 잠수함은 수상함보다 먼저 탐지하기 때문에 수상함이 수상 전투 오면 피해가는데 항공기는 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라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걸려요.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는 잠수함이 수중에 있던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다 충전해야 돼요. 네. 그때 항공기 대서양 전투에서는 항공기에서 잠수함이 격침된 확률이 56%였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이지스 구축 같은 경우도 소나 탐지기를 늘렸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싣고 있는 MH-60 그 항공기도 2대나 실어요. 이제 헬기를. 그다음에 초해상 초계기가 지금 우리 15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PAC 네. 6대가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보면은 P8은 P3나 P8은 광범위한 해역을 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정말 그거를 피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수함 수시로 올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기존에 있던 P3보다 좀 돈이 좀 비쌌고 예. 그런 만큼 탐지 능력이 확대됐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부위를 항공기가 잠수함이 있을 것이다 하면 가서 소나부위를 떨어뜨려 그 소나부위에서 그 잠수함을 찾아가지고 항공기에 올려주고 피를 때렸다는 항공기가 바로 공격 들어가고 예. 청상하로 그다음에 그걸 정보를 알려주면 또 수상함에서 공개하고 네. 이런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 대잠전에서는 항공기가 제일 먼저 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정해봐야 될 거예요. 바다 위에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그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펼쳐져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군이나 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해군 기지들을 면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잠수함이 사라졌다. 네. 그럼 바닷속에 보면 이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길이 있어요. 저보다 문근식 교수님이 더 잘 아시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예측해서 어디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에 지금 이제 CG에 나오지만 해상 초계기를 띄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소너부이나 이런 걸 이제 예상 지점에 떨군 다음에 네. 아, 잠수함이 이쯤에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나오는 이제 이지스 구축함에 예. MH-60 해상 잭션 헬기 같은 것들이 떠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도발적 행위를 한다. 예. 그럼 그때 이제 격침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게 뭐 해상 초계기가 됐든 해상 작전 헬기가 됐든 아니면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잠 무기들을 활용해서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봤지만 사실 제일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SLBM 아니겠습니까? 이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한미 동맹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 비대칭 전력으로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근데 핵 미사일은 이미 화성 19까지 쏴가지고 뭐 다 자신 있어 하는데 예. 이 미사일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물속에 감춘 거 잠수함에 쏘는 걸 SLBM이라고 해요. 네. 근데 SLBM은 지금 뭐 북극성 1형 2016년 8월 24일 쏴가 성공했어요. 500km를 날린 성공했고 삼형 그다음에 미니 SLBM 4형, 5형까지 개발해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실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디젤 잠수함을 보완해 가지고 성능을 개량해 가지고 거기다 일단 10발이 실는 걸로 다 그쳤어요. 왜냐면은 SLBM은 원래 핵잠수함에 실어야 제격인데 지금 저 가분수 돼 가지고 그 시험 발사를 하겠다는데 아직 그 시험 평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북한의 해군 전력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요새 이제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국면에서 K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데요. 이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땡달러에 사왔다고 하네요. 얼마에 사왔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과의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가 있었죠. 우리 K조선업의 기술력이 이걸 계기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짚어볼게요. 문근식 교수님, 트럼프가 우리 조선업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취임 직후부터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죠. 대통령한테 통화하면서 한국의 도움의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도 뭐 지금 요즘 MR로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98년도에 이미 거제도 대우조선해 방문했더라고요. 이미 왔다 갔었어요. 예. 그때부터 뭐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이 있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조선소를 둘러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에 그 조선에 엄청 밀리고 있고 특히 군함 같은 경우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한국이 최적의 이 나라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찬스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업이 이제 트럼프와의 이제 협상 국면에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1위는 우리가 아니에요. 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1위가 테슬라 같지만 사실 중국 업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물량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중국이 1등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해운 업체가 자국 조선사에다가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기준으로 보자면 압도적인데, 그런데 대부분 만드는 배가요,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저가 선박 위주입니다. 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부가 가치 선박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많이 처지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한중일 수주 금액을 보자면요, 이 CGT가 있는데 단위당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98만 CGT, 근데 배로 따지면 250척이에요. 그래서 한 척당 대충 보자면 4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20만 CGT, 월등히 높죠. 그런데 척수로 보자면 무려 2,320척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 척당 대충 한 2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좀 비싼 배를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좀 저가로 좀 만드는 저가 물량 공세이고, 우리는 좀 비싼 선박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자,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요, 그야말로 지금 조선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중일 3국의 조선업 전력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 K조선업과 비교할 상대 일본입니다. 자, 일본 보면은 문근식 교수님, 과거 그러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와 일본의 조선업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래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가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에서 많이 보여줬죠. 한산, 네, 저거요? 한산 대첩인데 1592년 7월달에 이룬 전투인데
우리가 한 56척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한 70척 정도인데 결과는 우리 거는 거의 피해였고 일본이 59척이 격침됐어요. 그러면서 한산 대첩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는 이제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출동했고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작으면서도 민첩한 배 이런 배들이 동원이 됐는데 우리는 이 2층 구조고 또 폭도 넓고 거기다 화폭까지 실었는데 네. 일본은 작은 이 길쭉한 배에다가 민첩수만 고려해가지고 조총 싣고 가서 그 배 붙이고 육박전을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참패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역시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군함 기술이 훨씬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저렇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요, 우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졌었던 거예요, 일본이. 근데 80년대까지는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다면서요? 제가 94년도에 이제 조선학과 입학을 할 때에도 예. 일본은 굉장히 따라가기 힘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한 다음에 예. 모든 산업이 다 다운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본토능을 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조선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그 운반선이나 이제 보급선이 필요할 때 그것이 일본으로 물량이 밀려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당시에 미국은 뭐 제조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과학적인 관리, 네. 과학적인 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시절인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몇몇 학자를 통해서 일본에 전수된 것도 굉장히 일본이 조선업에 오랜 기간 1위를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계기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선업의 특수를 누렸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예. 있는 예. 거네요. 근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뭐 한때 잘 나갔었던 일본의 조선업이 그러면 왜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된 거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저가 경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부터요. 정부 주도로 중화학공업 산업, 중공업 육성 정책,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대규모 조선소 건설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보다 확실히 이제 비용이 싸니까요. 경쟁력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선 이 조선업 경쟁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선박은 가격 면에서 게임이 안 됐고요. 이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엔고로 인해서 더욱더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85년에 플라자합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했어요. 이 국제 시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네. 일본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자면 선박 가격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리게 됐고요. 그리고 기술 및 시장 변화 대응에 실패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 80년대 대형 유조선, 벌크선 중심의 수주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이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LNG선 등 고부가 가치, 맞춤형 선박 위주로 갔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설비 현대화, 신기술 개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높고요. 이 노사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조선소들 간의 경쟁을 하면서요. 자원 낭비가 심했고요. 아울러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요.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했지만 네. 별다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결국 종합을 하자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세기도 좀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조선업의 판도가 바뀐 겁니다. 우리 쪽으로요. 도대체 이 K조선업, 그러면 일본 조선업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우리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자,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리더십입니다. 아니, 우리와 일본 비교했을 때 리더십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 정주영의 강력한 카리스마 리더십, 공격적인 경영 이것이 주요했죠. 네. 미쓰비시 중공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잘 나가는 조선소를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그야말로 공무원식으로 이렇게 하는 반면에 세계의 변화의 트렌드 맞추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했단 말이죠. 정주영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 해봤어? 안 해보고 왜 말이 많아. 정주영 씨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은 거죠. 돈도 없는데 영국에서 돈 빌려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너 기술 있어?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래 기술 보여주고 했는데도 너 그러면은 누가 살 거야 배를. 그러니까 또 그리스 가가지고 또 이 선주를 모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과 1971년도에 조선업을 시작해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26만 톤짜리 그 유조선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시기를 완전히 그냥
빛나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이 생기면서 네. 빅3가 이제 활보를 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비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비법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 바로 적응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래 뭐 한국 사람들이 적응력이 좋아요. 네,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게 조선업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했다는 겁니까? 일단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프로젝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전자제품은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많은 물량을 파는 게 목적이라면 조선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일본은 소위 그들이 이제 1등을 하고 네. 있던 시절에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하지 못한 거죠. 우리 기술력이 좋고 우리가 세계 1위니까 우리가 만드는 선박이 네. 선박을 선조들은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방관을 했었고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 소위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여러 공급망 기업들이 산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생산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인력 면에서도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조선해양공학을 네. 하는 학교가 2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아마 오사카 대학 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밖에? 예, 그런 면에서도 인력 공급 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달랐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렸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업 전략이 어떻게 달랐길래요? 두 번째하고 조금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7, 80년대 이제 세계 경제 불황 때 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조선소를 합병해서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거꾸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계획조선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네. 더 많은 금융 지원 등을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선주의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을 상실하게 됐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선주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계 역량이 계속 지속되면서 일본에 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란 기자님. 일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장인 정신이 오히려 조선업을 네. 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실 장인 정신 했을 때 그 장인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장인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토달기가 되게 어려운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이 장인 정신 어떻게 보자면 정밀함,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궁극까지 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고객이 뭐라고 요구해도 장인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고집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에 모든 걸 다 맞추는 데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좋은 배를 만들어 그러면 고객이 기다려 줄 거야 네. 라는 식으로 대처했던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장인 정신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잘 만든다는 건데 네. 하지만 이게 산업 전략과 분리된 채 고립적으로 운영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인 정신이 일본 조선업의 쇠퇴에 한몫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조선업 분야에서 좀 앞서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요즘에 일본 조선업이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 얘기는 좀 하기 싫은데 이 얘기를 네. 하면은 국민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호주의 호위함 11척을 수주하는 10조 원 가량인데 우리가 졌어요, 결국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뭐 세계 1, 2 조선소 최고 기술력 가지고 있다고 뭐 현대 조선소 뭐 하나오션 하는데 뭐 진리가 있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일본이 법을 바꿔가지고 2014년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 호주에 잠수함 12척을 수주하는데 거의 다 됐는데 저지간 결론은 프랑스한테 뺏겼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야, 또 한번 좌절했는데 이번에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정부까지 총동원해가지고 뭐 네. 배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태워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기들하고는 호환성이 많다 이래가지고 총동원해가 결국에는 졌단 말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군함 분야에서도 이제 일본의 진출이 확실히 이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K조선이 어쨌든 일본을 좀 제치고 선두에는 올랐습니다만 그런데 일본을 보다 더 우리를 무섭게 바짝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중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예, 이미 19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수주 잔량 네.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를 추격을 했고 2000년대 중반 들면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중국의 조선 산업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예. 첫 번째로는 일단 세계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탑 10위 안에 3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소위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좀 막강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그런 무제한 금융 지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코스코라고 하는 세계 5위권의 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심지어 우리나라 어떤 중형 선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 발주하기도 하는데 예. 중국은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박들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국 조선소에.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마 중국의 이제 조선 그룹을 보면은 네.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세계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조선소, 뭐 현대와 하나와 삼성이 있더라도 이게 이 안에서 경쟁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집중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반면에 중국은 소위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꼭지로 해서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게 됐고 네.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데이터를 봤지만 압도적인 물량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승리 전략 이런 거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짚었지만 네네. 역시 그러니까 저가로 좀 수주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가 수주라기보다는요. 네.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원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인건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원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강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철소가 우리나라 제철소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 밖에 요인으로 보자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를 1, 2년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네. 장기간에 걸쳐 만들면 금융 지원이 절대적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서 무제한적으로 금융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속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요, 중국 5위 해운사가 그냥 자국 조선소에다 계속 발주를 넣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K조선과 그러면 중국 조선은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첫 번째 카드 뒤집어 주시죠. LNG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LNG 기술력 이게 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LNG라는 거는 이 앞에 붙은 L을 리퀴파이드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내추럴 가스라 그러면은 기체잖아요. 근데 이 기체 상태로는 이걸 대량으로 운송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액화시키려면은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이 LNG를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예. 액화시켜서 지금 보시는 저런 초대형 운반선을 네.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술력만큼은 중국보다 훨씬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 설계 자체는 예. 조금 아쉽지만 프랑스의 GTT라고 하는 그 기업의 설계를 이제 우리가 그 IP를 들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LNG 그 화물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계만이 아니라 이 LNG 화물창을 만들기 위한 많은 그 공급망 기업들이 예. 필요합니다. 그런 공급망 기업이 우리나라의 이제 뭐 민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베스트 케이스기도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2010년대 중반에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네. 그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조선 산업을 부활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저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인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문 교수님? 요즘 북극해 개발이 한창이죠. 북극해. 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 나라들 서로 영유권 다툼이 있는데 네. 여기는 북극해는 얼음이 있잖아요. 빙하가 있죠. 빙하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깰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 이렇게요? LNG 같은 거를 네. 실어 넣으려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쇠빙 LNG 운반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빙하를 배 바로 맨 앞에다가 얼음을 네.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2.1m 어리까지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그 얼음 깨다가 또 부딪히면 좌우로 움직이고 그래서 거기다 또 특별한 그 추진기가 있어요. 네. 아지무스 추진기라고 이런 걸 달아가지고 거기서 다 움직이고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 오션인데 러시아 야말 사업으로 해서 15척을 수주받아 인계를 했고 이미 그다음 지금 3척은 지금 인도 대기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거는 한국이 최초로 개발했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삼성중업도 이제
만들고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북극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세빙선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바꿔야 된대요. 아,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주하면 대박 나는 거죠. 이거. 아니 그런데 친환경 선박 기술 그 암모니아 선박 이런 것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아는 그 기름으로 떼는 배들은 굉장히 그 가스를 배출을 많이 해요. CO2 가스를.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선박을 바꾸는데 암모니아를 활용한다, 수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방지되도록 이런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친환경 선박 제작하는 것은 지금 조선소들의 기술 경쟁의 탑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쇠빙선이 이제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친환경 기술도 어쨌든 간에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트렌드 선박에서는 거의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상위권에 우리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분야는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에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주영 회장이 또 배 살 사람이 있어 했잖아요. 네. 미국이 사줘야 되지 그런 것들을. 그래야 그렇군요. 이제 막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K조선 그리고 중국조선의 두 번째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신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뢰도가 그러니까 중국에 좀 약간 치명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약점이라고요? 중국은 대량 생산 빨리빨리 우리한테 인계받은 것 같아 빨리빨리를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뭐 기록 보면은 2010년경에 그 브라질의 프렌트선을 이제 수주했는데 중간에 설계 오류도 나고 뭐 AS도 안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삼성중공업한테 SOS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해주고 그걸 말끔히 처리해주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기술력 인정받아서 우리 쪽으로 왔다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2022년도에 2022년도도 있었는데 요거는 말씀드릴 게 뭐죠? 네, 중국이죠. 노르웨이 발틱. 노르웨이 그 선박 수주 LNG 선박 요것도 8개월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납기 잘 맞추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하겠는데 8개월 어겠다면 신용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때 거기다 추가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잘 훔치잖아요. 해킹도 잘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가전제품 이런 거 팔 때도 거기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뭐 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조선소에서 크레인 많잖아요. 크레인이 중국에서 받는 게 제일 많대요. 근데 거기에도 뭐 카메라 센서를 붙여가지고 기술을 도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아니, 뭐 납기도 잘 맞추고 빨리빨리 민족 역시 대단한 한민족, K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띄워주시죠. 다시 주목받는 K조선 기술력.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징과도 같은 골리앗 크레인은 단돈 몇 달러에 사왔을까요? 고란 기자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1달러입니다. 1달러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게 다 사연이 있는데요. 그 울산, 거제, 목포 조선업 있는 동네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큰 골리앗 크레인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시체말로 뭐 이제 뭐가 차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 저거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뭐가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그 하늘 위의 생산 설비고요. 조선업의 자존심 같은 겁니다. 이런 대형 골리앗 크레인은요. 근데 저기 이제 아까 화면에 보신 그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코쿰스 크레인입니다. 74년경에 건설된 높이 138m입니다. 최대 1,500톤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이고요. 이 스웨덴 말메라는 곳에 코쿰스 조선소가 있는데 거기서 약 75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한 데 사용된 크레인입니다. 저기라고 하네요. 코쿰스 크레인 저거.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스웨덴 그 말메 스카이라인을 잠깐 좌우할 정도로 막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 조선업의 상징이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스웨덴 조선업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해당 크레인이 필요 없게 되자 우리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2002년에 사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해체를 할 때 말메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당 장면을 봤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그 말메라는 지역 도시 자체가 대부분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조선소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징이 저 먼 한국으로 팔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자면 나의 젊은 시절도 떠나가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겠죠. 어떻게 보자면 이 말매의 눈물을 보자면요.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 그리고 우리 조선업의 부상
상징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문근식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K조선업의 좋은 점들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데 기술 인력이죠. 요즘 뭐 34도 이렇게 되는데 가서 용접하라면 하겠어요? 아, 인력. 정말 힘들어요. 지금 대학교는 그래도 좀 인원이 늘어난다고 학생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현지 공장에 가면은 너무 그 3D 환경이 대표적인 직업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15 내지 30%는 조선소마다 네. 외국 인력을 쓰고 있어요. 교육도 시켜야지, 그 사람도 적응도 시켜야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뭐 불법 파업도 하잖아요. 파업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선소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노란 봉투법 생겨가지고 파업할 때 제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조선소 가면은 뭐 페인트도 쓰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료를 쓰고 쉽게 내고 그리고 오염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오염비가 많아요. 네. 파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름을 하고, 자, 그럼 끝으로 짧게 여쭤보면은 우리 K조선의 승리 전략 짧게 어떤 게 여러 있을까요?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해 주신 뭐 암모니아나 소위 친환경 연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텐데 사실 이제 이게 과거의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IMO 같은 어떤 국제 기관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서 좀 어떤 특허보다는 표준을 우리나라가 선점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한중일 조선업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해군의 그야말로 36년 수건이었던 기동함대 사령부가요, 드디어 창설됐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자리에서 신형 23, 그러니까 정조대왕함이 우리에게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신의 방패 정조대왕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근식 교수, 일단 이 창설된 해군의 수건, 기동함대 사령부, 여기 어떤 곳이에요? 영어로는 태스크 프릿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는 함대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세개 함대가 있어요.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그다음에 목포의 3함대가 있는데 이 함대들은 지역 개혁을 방어하는 거고 이 함대는 움직이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물동량이 9.7%가 바다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뭐 대만 우측에 있는 바십을 막아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독도에 어떤 해상 분쟁이 있다 이런 때는 그 함대가 가는 겁니다. 그런 걸 기동함대라 합니다. 그럼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형 삼축 체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형 삼축 체계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수없이 막 끊임없이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것이 삼축 체계인데, 1축은 만약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쏠 것 같으면 먼저 타격을 하겠다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2축은 그러니까 그 핵 미사일 시설을 먼저 파괴하겠다는 것이고, 2축은 KAMD 그래. 1축은 킬체인하고 2축은 KAMD 해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 이게 2축이에요. 3축은 그래도 이게 좀 계속 날아온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과 역량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평양 이북을 초토화시키겠다. 이게 3축 체계인데 이제 정조대왕함은 이제 해상에서 그걸 하겠다. 저렇게 해상에서. 그동안은 지상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텔스 폭격기나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해상에서도 강화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세종대왕함급 세척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주로 했는데 그거보다 강화된 무기가 이제 정조대왕함 실렸기 때문에 그 해상 삼축 체계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상훈 평론가,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이 정조대왕함이, 그런데 이게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돼서 사실 우리에게 더 뜻깊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170m가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21m고 높이가 50m. 경합의 수량이 8,200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그 전 세계 이지스함 중에서 이제 그 보통 평균치가 되는데 미국의 보통 이지스함보다는 좀 큽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우리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해군이 보유한 그 구축함 중에서 제일 큰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래요? 제일 예. 큰 그 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보다 더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부로 이렇게 돌출될 만한 어떤 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네. 무슨 말 얘기냐면 이게 보통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이지스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특징으로 우리가 지적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뒤에도 뜨는데 이 대형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그렇죠. 사이즈인데, 그런데 이런 정조대왕 같은 이지스함을 뭐 일종의 신의 방패다 이런 별명이 붙던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불러요? 이지스란 단어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예.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가 딸인 아테네에게 준 무적의 방패를 이제 뜻하는 건데, 네. 아까 살짝 나왔지만 지금 이제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투함들을 보면 여러 개의 레이더를 막 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레이더가 선체의 사면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또한 동시다발적인 요격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본인의 이 전투함뿐만 아니라 함대 방공까지 맡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이제 대한 미사일 요격에 초점하셨다면은 예. 지금은 적의 탄도 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서 네. 신의 방패라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지스 기술을 어쨌든 갖춘 이 정조대왕함이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성능을 좀 갖추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지스 예. 전투 체계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지스 구축함 그러는데 예. 이지스 체계는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네. 사온 건데 이거는 이 배는 현존하는 전투함 중에서 대공 방어 능력이 제일 뛰어나요. 여기서 네. 이제 적 항공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자동적으로 교전하게 돼 있어요. 네. 3중 방어 시스템. 그래서 170km, 그다음 10km, 그다음 5km가 오는 대로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함포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교전하게 돼 있어가지고 예. 대공 방어 역량은 가장 뛰어나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레이더 눈이 좋아야 돼, 눈. 그렇죠. 눈이 레이더가 스파이 1 델타 레이더인데 이게 1000km 이상 잡아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어도 네. 북한의 신우주 이상 함경난도까지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세종대왕함 역량인데 네. 정조대왕함은 그보다 더 길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1000km에서 1800km까지 잡아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탐지하고 식별하고 요격하는 이것이 자동으로 교전되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배가 우리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보다 좀 잠수함 잡는 역량이 좀 개발됐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현존하는 무기체계 함정 중에서 이 대공 방력이 가장 뛰어나다.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정조대왕 정도 되면은 거의 미국 거보다 능가하는 면이 지금 개발됐어요. 그래요? 네. 그럼 미국이 탐낼 만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이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네. 역량이 출중하니까 뭐 각 건조비도 싸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번에도 워존인가 거기서 디테일하게 보도했어요. 그래요? 취역시 가는 거. 미국도 어쨌든 탐내는 우리의 이 선박인데, 그런데 자, 김대일 평론가, 아까 어쨌든 대공의 뛰어난 능력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잠깐 아까 잠수함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잠수함이나 어뢰 같은 수중에 다니는 이 공격 무기를 식별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예.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우리 해군이 이 대잠 능력을 대규모로 이제 확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이지스함이었던 세종대왕함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사용되는 소너들이 다 최신의 소너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소너가 들어가는데, 소나가 좀 어려운데 소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봐야 돼요? 음파를 이용해서 수중에 있는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일종의 그 탐지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배는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선체 고정형 음탐기, 그다음에 저주파 가변심도 음탐기, 그다음에 다기능 예인 배열 음탐기 이런 거 3종류를 운용을 하는데 네. 이걸 통합적으로 관제하면서 다양한 수중에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경멸하는 그런 최신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저게 이제 기존의 세종대왕급은 그 앞에 있는 함수 소나하고 그다음에 끌고 다니는 예인 소나밖에 없었는데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심도를 바꿔가면서 내릴 수 있는 저주파 탐지 음탄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통합해가지고
잠수함 잡는 능력을 2배나 3배 늘렸다. 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거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 그럼 대공 미사일 뭐 탐지하고 수중에 있는 미사일 뭐 탐지하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근접해서 적의 무기가 올 경우 여기도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함정을 인수하고 예. 뭐 해군에 인도하려면은 다 시험을 하는데 이번엔 사격 훈련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사격 훈련 예. 했는데 이거는 원래 저 해군의 이제 이 현역 시절에는 주로 포를 많이 했어요. 포. 네. 지금 후배들은 막 거의 미사일로 하는데 아, 예. 미사일은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멀리 있는 타겟대가 있어요. 표적이. 근데 그거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는 그 주포 5인치 주포는 한 24km까지 날아가요. 네. 근데 표적을 맞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항공기를 뭐 삼중방어 해가지고 우리가 보호를 하는데 계속 항공기 추가로 온다. 이런 예. 것들은 CIWS 근접 무기라고 그래요. 크로스인 웨이펀 시스템인데 이거는 네. 펠렁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저거라고 하네요. 네, 예. 저거는 뭐 분당 4,500발이 날아가기 때문에 드르륵 긁어버리는 거죠. 아, 저렇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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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가지 시험했어요. 이 펠렁스는 한 1,800발 정도 쏘았고 예. 또 5인치 한 포는 한 60발 정도 쏘았다고 그래서 다 명중했다.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낸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저게 어떤 무기까지 격파가 가능한 거예요? 저기 항공기 날라올 때, 그 다음에 미사일도 날라올 때 격추하는 거죠. 항공기와 미사일. 그래요. 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자, 저 정조대항함의 내부가 슬슬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김 대표는 이번에 내부가 좀 공개됐어요? 예. 어떤 구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부는 특히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뭐 예. 전투 통제실, 전투 지휘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거에 이제 세종대왕함에 탔을 때 네. 저길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세종대왕함은 보통 콘솔 하나에 모니터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정조대왕함은 콘솔 하나에 모니터가 3개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정보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밖에는 사실 이 전투 지휘실이나 통제실 들어가 보면 네. 그 굉장히 그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저도 들어가서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지휘 벙커 같은 역할도 사실 해요. 네. 그런 기능이 이전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보다 한 차원 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지스함 내부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또 보안 구역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지스함 전투 지휘실은 땡땡땡이 출입이 가능하다. 땡땡땡 출입이 가능하다. 예. 반려견 아닐까요? 반려견 출입? 반려견은 네, 아니고요.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사실은 저 전투 지휘실은 네. 들어가기 어려운 아, 장소이긴 그래요? 한데 사실은 힌트를 아까 문근식 교수님이 조금 주셨어요. 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뭔가요? 정답 말씀드리면 미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미국인이요? 예. 왜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제 문근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지스 체계 전반은 사실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타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CCC 네. 전투지휘실 전투정보실 앞에 써 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아, 예.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전투체계를 샀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미국은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 사실 들어가기 어려워요. 네.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참고로 이거는 일본 해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방송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도 똑같이 일본인과 미국인 외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고장 나면은 미국이 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건 허락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기 힘들어요. 지적 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제 저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면은 자, 정조대항함 옆에 뭐가 뜰까요? 세계도 감탄한 K조선 기술력이라고 뜨네요. 보니까 임상훈 평론가. 네. 이번에 정조대항함이 그러니까 건조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한 큰 관심을 끌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은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상선, 뭐 여객선, 전투함까지 모두 그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몇 안 됩니다. 한국이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 정조대왕함이 착공 이후에 그 미국 해군성의 그 장관까지도 그 관심을 보이고 직접 찾아와서 볼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건조를 해서 해군에 인도를 하는 그 행사에 이례적으로
그 주한 그 외국 그 대사급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영사라든가 그다음에 폴란드 대사 대리라든가 주한 에콰도르 대사라든가 이런 네. 외국 인사들이 여기에 인도식에 가서 볼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격이라든가 모든 성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수준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K방산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외국 사절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나라에 또 선박 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국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라는데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가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미해군 입장에서는 MRO 선박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동맹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조선업 특히 이제 특수선 사업 쪽이 미국 쪽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자 우리 한국 군함의 건조 능력이 상당하다는 건데 그럼 어떤 점이 상당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K방산 하면은 뭐 K9 자주포, K2 전차, F-50 공격기기 히트쳤잖아요. 예. 그래 나오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가성비가 좋다. 그다음에 배달을 잘한다. 네. 적기 배달. 그러니까 네. 오히려 요구하는 식보다 더 빨리 배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가성비가 1번이 가성비가. 그래서 이제 이 정조대항함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언론사에서 조명하고 하는 이유는 성능이 좋은데 출중한데 네. 거의 미국과 대등 또는 이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 가격이 뭐 그 3분의 1값밖에 안 돼. 이게 이제 전투 체계를 빼놓고는 이 가격이 한 8천억 정도 되는 척당. 예. 정조대왕 같은 경우 그거를 미국에서 건조하면 2조가 넘는단 말이죠. 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군함 수리를 맡기면은 그 군함 능력이 정비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지금 뭐 40%만 제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수리 기간을 못 맞춰서.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조 함정 만들어도 미국이 만드는 것보다 3분의 1 기간이면 배달한다 이거죠. 예. 조달을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협력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 네. 그렇죠. 가성비 좋고 미국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예. 그러나 SOS 치다시피 하는데 사실 미국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규제가 심하고 자기들이 보호무역을 위해서 뭐 존스법 만들고 뭐 반스 톨레프슨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네. 군함 능력이 건조능력이 뒤쳐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법도 바꾸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우리하고 많은 협력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정비도 하고 또 건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참 우리나라의 어쨌든 선박 제조 능력을 굉장히 좀 지켜 세우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일감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 지난해부터 그 미해군 함정 MRO 네.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업체들이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지난해 11월에 실제 현장도 가봤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척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올해는 이 척수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업계에서는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도 잘하면 한국에 MRO를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수리를 맡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정도 있는데 만들어 본 사람들이 유지 보수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향후에 우리 조선업계가 미해군 이지스 구축함 MRO 사업도 한번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또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선박 군함 또 제작 기술이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저절로 생긴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를 이 대목에서 드릴 텐데요. 한국 최초의 전도함은 땡땡땡이었다. 땡땡땡이었다. 네. 조금 어렵네요. 한국 그렇죠? 최초의 전투함은 아마 못 맞힐 거예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네. 바로
고물선입니다. 고물선이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황무지에서 장미꽃 피우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교수님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강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그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우리가 전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일한 딱 하나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대한해협해전에서 이겨가지고 부산을 지켜냈던 그 공을 세웠던 함대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배였냐면은 1949년에 미국 그 일종의 그러니까 사관학교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폐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온 겁니다. 아, 예. 폐기하려던 걸 사와가지고 이게 화이트 헤드호였는데 그래서 이제 개조한 것이 그 이 백두산함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우리 국민 성금, 그다음에 해군들의 그 성금 이런 걸로 겨우 사와서 만든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 몇십 년을 거쳐서 지금의 그 정조대왕함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북한판 이지스, 북지스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이? 네, 일단 이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지스 하면 우리가 들여오게 된 계기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을 짚어봐야죠. 북한의 해군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이제 척수로만 보면 네. 북한이 한 420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한 90여 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척수로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해군은 조금 다릅니다. 척수도 중요하지만 배 한 척 한 척의 배수량이 되게 중요해요. 네. 크기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만재 배수량이 거의 1만 톤이 넘어요. 네. 근데 우리 배들은 다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만 척수는 밀리지만. 그리고 대양에서의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전력 랭킹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 해군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아, 반면에 이제 북한은 한 10등 이하로 이제 가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상의 차는 크다고, 특히 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척수는 많아도 양보다는 질이기 때문에 어쨌든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근데 북한이 좀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게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해, 특히 남해가 있으니까 동해에서 서해를 간다든가 아니면 서해에서 서해에서 동해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완전히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통합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서해 따로 동해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전력을 좀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동해 따로 서해 따로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남해를 통해서 항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도 사실 상황이 좀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러시아도 잘 보면 북해와 태평양이 멀잖아요. 네. 발트해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분산해서 운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북한도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북지스라는 걸 띄워드렸는데 자, 북한판 이지스 소위 말해서 근데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사진 하나가 공개돼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거라고 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누리꾼들이 이건 뭐 일종의 북지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거 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갖춘 전력입니까? 내치den들 보면은 참 이름 잘 지어요. 북한 이지스라고 북지스라 하는데 참 대단해요. 지혜가. 근데 사실 이 이지스 구축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5번째 가졌고 뭐 부자 나라만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꿈도 못 꿀 거예요, 이 정도 만들려면. 근데 이제 사진 나온 거 보니까는 크기가 한 5,000톤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이제 그리고비치 이런 함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공호 구축함 본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 뭐 수직 발사관도 있고 레이더도 뭐 위상배열 레이더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군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첨단화 돼야 돼요. 그래야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정말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는데 2022년도인가 러시아에서 제일 자랑하는 그 순양함이 있었잖아요. 모스크바. 그게
그 미사일 넵튠 미사일이 격침됐어요. 예. 그런데 아무 기능을 못한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뭐 자동으로 쏘는 표도 있고 그런데 예. 작동을 못한 거예요. 작동을. 네. 그래서 아마 북한은 그동안 모든 교리나 뭐 함정 이런 것들 러시아에서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이 좀 낙후돼 있고 예. 그다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뭐 5,000톤 급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3,000톤에서 한 4,000톤 네. 정도 이런 정도에다가 뭐 신용은 할 거예요. 그런 앞서간 척하고. 그런데 자 교수님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거 북지스라고 불리는 저거요. 그래서 저거 이지스함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시기에 어때요? 이지스함은 아니잖아요. 북지스라고 하니까 네. 책에 나오는 배. 예. 그러니까 아마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생각해요. 오래 걸릴 겁니다. 해도. 예. 한국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함도 지금 뭐 상당히 예. 그 3,600톤인데 굉장히 신형이 많이 들어가서 장비가 예. 레이더부터 시작해 전투책이 들어가는데 전투책이 우리 국산화 다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저걸 따라 우리 그 정도로 크기는 그 정도로 되지만은 성능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성능은 그렇게 따라가지 생각합니다. 못할 거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김정은이가 계속 돌면서 예. 해군력 강화하면서 뭐 전략 순항미사들 실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한 미사일을 다 싣고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해상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포세이돈으로 또 보강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러시아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예. 포세이돈하고 건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 러시아 포세이돈은 핵 추진이에요, 핵 추진. 네. 핵 추진이 어려운데 그거는 뭐 10,000km 그다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뭐 떨어뜨리면은 뭐 쓰나미가 500m까지 올라가고 반경 1,500만 초토화도 이런 건데 지금 벤치마킹에서 가겠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이제 걸음마 단계고 아마 우리한테 지금까지는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해야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지금 정조대왕 같은 예. 경우에는 사실 전투체계나 레이더가 사실 미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해군이 준비 중인 또 하나의 구축함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그래 바로 이제 KDDX라는 이 배인데 네. KDDX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예.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라든가 각종 전투 체계를 다 국산화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게 되면 진짜 순수한 네. 우리만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또 미래 계획까지 이렇게 짚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자,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우리 해군 전략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